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시면 나는 누구를 믿고 어찌 살라 하시나이까. 400년 전 한 여인이 남편의 관 속에 넣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남편이 읽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1586년 늦여름 조선 안동의 한 양반가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30살의 젊은 남편 이응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는 그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0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함께 늙어가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촛불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함께 살아온 16년의 모든 순간을, 그리고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할 날들에 대한 두려움을.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삶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 쓴 뒤 손수 짠 미투리 한 켤레를 준비했습니다. 저승길이 험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와 미투리는 관 속에 함께 놓였습니다. 1998년 10월 경북 안동시 정상동. 고고학자들이 이응태의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412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켜온 편지 한 통과 미투리 한 켤레. 편지를 펼쳐 읽던 연구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 이 한 문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 부부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이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편지가 전하는 7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절절한 사랑이 어떻게 400년의 시간을 건너왔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570년경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이응태와 순흥 안씨 집안의 딸이 혼인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응태는 15살 정도였고 아내도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혼인은 대부분 집안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의 관계는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응태는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였습니다. 아내는 그의 학문을 뒷받침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 깊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에 시집와서 배필을 만나 한평생 살기를 기약하였더니. 출처 이응태 묘 출토언간 1998년 발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혼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정한 대로, 부모가 정한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배필을 만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한평생 살기를 기약했다는 말에는 두 사람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부부는 대부분 격식과 예법 안에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사랑체에서, 아내는 안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편지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한평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가겠다는
서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부들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평생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배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 한마디, 오늘 보인 작은 관심이 쌓여 평생의 신뢰가 됩니다. 조선시대 안동 지역의 양반가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길쌈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양반과 여성들의 삶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또는 그대라는 호칭으로만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응태와 그의 아내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편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라는 표현은 예법서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응태도 아내에게 비슷한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말로 또는 행동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아내가 이토록 깊은 애정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 소중했기에 아내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응태 부부의 16년은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이 쌓여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한마디, 오늘 보이는 작은 배려가 모여 평생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이 부부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키워온 이 부부.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이응태를 덮쳤고 16년의 약속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586년 여름, 이응태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표현을 보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달을 앓다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몇 개월간 투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였기에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곁을 지키며 간호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남편의 병 간호는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남편의 상태를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응태는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달을 앓다가 기어코 나를 버리고 가시니. 출처 이응태 묘 출토언간 1998년 발굴. 기어코 나를 버리고 가시니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절규가 담긴 문장입니다. 기어코라는 단어는 강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회에서 남편의 죽음은 아내에게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양반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연려 사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혼인한 여성은 평생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인도 그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남편의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니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별의 슬픔은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느낀 상실감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왜 나를 두고 가는가라는 질문.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라는 것인가라는 절규. 이것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별이 사랑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이별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가장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상을 치렀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면 아내는 곡을 하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여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관을 짜고 수의를 만들고 묘지를 정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만의 슬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다른 양반가의 기록을 보면 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1590년경 경주에 살던 한 양반가의 이야기입니다. 35살의 가장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28살이었고 어린 자식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내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을 유지해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서야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학자가 이 과부를 위로하며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부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조선시대 과부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슬퍼할 권리조차 온전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응태의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라는 형태로.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사랑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편지를 쓴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뱃속에 자라고 있던 생명. 남편이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아들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이라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물론 딸도 소중한 자식이지만 집안을 이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의 집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만약 딸을 낳는다면 시댁 식구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편지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 낳기를 기다리더니 보지도 못하고 가시니 어찌 나 무엇하리까. 만일 딸을 낳으면 어찌할거나. 상심 마르소서. 출처 이응태 묘 출토엄간 1998년 발굴. 이 문장에는 여러 겹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아이 낳기를 기다리더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응태는 아이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부는 함께 이 아이의 미래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떻게 키울지.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남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찌 낳아 무엇하리까라는 표현은 절망적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만일 딸을 낳으면이라는 가정은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며느리로서 입지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마저 없는 상황에서 딸을 낳는다면 시댁에서의 위치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상심 마르소서. 이것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승에 간 남편이 딸이 태어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아내의 깊은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 이 여인이 느낀 감정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기쁨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슬픔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아이를 낳는 부모. 배우자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었던 순간을 혼자 맞이해야 하는 사람. 이 편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슬픔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운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7세기 초 전라도 어느 양반가의 이야기입니다. 25살의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전염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남편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감독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자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동네 훈장을 모셔와 한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남편의 제사를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선비의 문집에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연려로 기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느껴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무게, 남편이 곁에 없는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낸 의지. 이응태의 아내도 비슷한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그 순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 이 여인은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남편이 상심하지 말기를 바랐습니다. 딸을 낳더라도 남편이 실망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뱃속에 아이와 함께 남겨진 여인. 그녀의 두려움과 슬픔은 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결심의 순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다짐. 조선시대 장례 풍습에는 명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적은 깃발입니다. 또한 지석이라고 해서 묘 안에 죽은 사람의 이력을 적은 돌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감정, 부부 사이의 사랑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편지를 쓰기로. 이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관 속에 넣는 것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편지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삼가 편지 쓰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버리고 가시니. 출처 이응태 묘 출토엄간 1998년 발굴. 삼가 편지 쓰나이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존경과 예의를 담은 표현입니다. 비록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편지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양반들은 한문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문에 비해 격이 낮다고 여겨졌지만 일반 백성과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문자 수단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한글로 쓰인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로 가장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문으로 쓴다면 형식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녀의 날것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버리고 가시니라는 표현은 한문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적 감정입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대화였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편지를 씁니다. 메시지나 이메일이 더 편하지만
손으로 쓴 편지는 특별합니다. 시간을 들여 한 글자씩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쓰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전하기 어려운 말들을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움의 마음. 이런 감정들은 손글씨로 쓸 때 더 깊이 전달됩니다. 이 편지가 400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종이에 글자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로만 전했다면 그 감정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 남겼기에 지금 우리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언간한글 편지 기록을 보면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말 한 양반가 부인이 전쟁에 나간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임진왜란 1592-1598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의병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집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남았습니다. 한 부인은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평안하니 염려 마십시오. 하지만 밤마다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이 편지는 남편에게 전달되었고 남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 동안 집안을 잘 지켜주어 고맙소. 나도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 부부는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했지만 편지를 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응태의 아내는 적어도 남편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촛불을 켜고 혼자 방에 앉아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쓸 때까지. 그렇게 완성된 편지는 그녀의 마음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글이 더 진실을 담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손글씨로 천천히 쓰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슬픔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글로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전달하지 않더라도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여인. 이제 그녀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16년의 추억, 현재의 슬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편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 이 한 문장에는 16년 부부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부부 관계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예법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런 형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당신 없는 나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파서 죽는다면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로서는 매우 과격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양반가 여성은 감정을 절제하고 예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모든 형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심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의 이 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가시니 나는 누구를 믿고 어찌 살라고 하시나이까. 출처 이응태 묘 출토언간 1998년 발굴. 이 문장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정체성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정의되었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 중에서도 아내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남편은 단순한 역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이유 자체였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어찌 살라고 하시나이까라는 질문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실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합니까? 조선시대 사회 구조상 과부가 된 여성은 시댁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시부모가 계시면 그들을 모시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 상대방 없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물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그런 합리성을 넘어섭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이 편지는 그런 사랑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비슷한 시기 중국의 기록을 보면 부부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만 전념하며 살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책을 덮고 학문을 포기하고 오직 아내만을 돌봤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학자입니다. 학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아내를 돌보게 하십시오. 하지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학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내가 없는데.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3년 동안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집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더 중요했다. 그녀 없이는 학문도 명예도 의미가 없었다. 이 이야기와 이응태 부부의 이야기는 시대와 지역이 다르지만 같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세기 초 한 선비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소. 당신은 나를 떠나도 줬소. 하지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면 나도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뒤 30년 동안 아내는 남편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곧 갈 것입니다. 당신 곁으로. 실제로 1년 뒤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건강할 때만,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과 나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상대방의 부재가 나의 공허함이 됩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두 개의 생명이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편지가 4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편지에 담긴 깊은 사랑의 고백. 하지만 여인은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손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승길에서 신을 수 있도록 미투리 한 켤레를 편지와 함께 관 속에 넣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투리 한 켤레입니다. 미투리는 삼이나 지프로 만든 신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서민들이 신었지만 양반들도 평상시나 여름에 신었습니다. 특히 먼 길을 갈 때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이 미투리는 아내가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8년 발굴 당시 미투리는 편지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412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미투리를 분석한 결과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미투리를 만들어 넣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 긴 여정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발굴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 내부에서 한글 편지 1점과 3으로 만든 미투리 한 켤레가 발견되었다. 미투리는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것이었다. 출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1998년 발굴 보고서.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 급하게 미투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남편이 병들어 있는 동안 또는 그 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들면 미리 수의 죽은 사람이 입을 옷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살은 수의를 준비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미투리를 준비했다는 것은 남편의 죽음을 예감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남편이 죽은 후 장례 전 며칠 동안 급히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짰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 것입니다. 미투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애도의 한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슬픔을 정리하고 남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장례 풍습을 보면 죽은 사람에게 여러 물건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기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쓸 물건들의 모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릇,
가구, 심지어 하인 인형까지 만들어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미투리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신을 수 있는 실용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저승에서 정말로 이 신발을 신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례식에서 고인이 좋아하던 물건을 함께 묶거나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하던 책, 음악 CD, 사진 등.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미투리도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밥을 해주고 옷을 지어주고 집안을 돌보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미투리를 만드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순간이 마지막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투리가 400년 동안 보존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너무 깊었기에 시간도 이것을 지워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다른 무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경기도 파주에서 조선 후기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관을 열었을 때 연구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남성의 머리맡에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아내가 쓴 짧은 편지와 함께 머리카락 한 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함께 갈 수 없어 이것을 대신 보냅니다. 나의 일부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것은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자르지 않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잘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남편과 함께 묻음으로써 일부나마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충청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8세기 초 한 양반의 무덤에서 아내가 손수 수놓은 베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베개에는 학과 소나무 무늬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학은 장수를, 소나무는 절개를 상징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저승에서도 편안히 쉬기를, 그리고 고결한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손으로 만든 물건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바느질, 배틀, 요리. 이런 일상적인 행위들이 곧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응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글로 마음을 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수 미투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짜면서 남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편하게 가세요. 길이 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도 그 길을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 여인은 편지로 마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수 미투리를 만들어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땀 한 땀 짜인 미투리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이 미투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편지와 미투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완전한 사랑. 이것들은 관 속에 함께 놓였고 412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98년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 발견이 현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1998년 10월 경북 안동시 정상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연구팀이 이응태의 묘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여러 무덤들이 이장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를 위해 무덤을 발굴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조선시대 양반의 묘제와 유물을 연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덤에서는 뼈와 옷가지, 간혹 도자기나 장신구 정도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응태의 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 한 통, 그리고 미투리 한 켤레.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연구자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0년 전 한 여인의 절절한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그 편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출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인터뷰 1999년 이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조선시대 일반 여성이 쓴 한글 편지가 온전히 보존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적었고 설령 편지를 썼다 해도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불에 타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관 속에 밀봉되어 있었기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편지의 내용이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역사 기록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왕의 명령, 관리들의 보고, 학자들의 논문 등 개인의 감정, 특히 여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록은 매우 드뭅니다. 이 편지는 400년 전 한 여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셋째, 사랑의 보편성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사랑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이 편지가 보여줍니다. 1998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강조되고 전통적인 가족 관계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편지가 발견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편지를 통해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론은 이 발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여러 매체에서 이 편지를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 400년이라는 시간도 죽음도 이 사랑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도 빠르게 시작되고 빠르게 끝납니다. 메시지 하나로 사귀고 메시지 하나로 헤어집니다. 깊이보다는 속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빠른 것인가? 깊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16년 동안 쌓아온 부부의 신뢰. 한 통의 편지에 담긴 절절한 사랑. 손수 짠 미투리에 담긴 마지막 배려. 이런 것들이 40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관계도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편지가 발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편지의 원본은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에 가면
유리관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종이에 한글로 빽빽하게 쓰인 글씨. 400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한 방문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물관을 찾아와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물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 후회가 됩니다. 왜 더 많이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반응은 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며 자신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편지를 소재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편지 쓰기 열풍이 일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응태의 아내가 400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편에게만 전하려고 쓴 사적인 편지가 수백 년 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힘.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이길 수 없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진실한 사랑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1586년 한 여인이 쓴 편지. 1998년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난 편지. 그리고 2025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편지.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와 글씨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부부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느낀 절망. 혼자 남아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기로 한 결심.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라는 절절한 고백. 손수 짠 미투리에 담긴 마지막 배려. 그리고 400년 후 재발견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기적.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부부의 도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이 편지는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도리나 의무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이 여인이 남긴 편지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도 빠르게 시작되고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빠른 것인가? 깊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400년 전 한 여인이 남긴 사랑의 기록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행동이든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이 편지가 40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사랑도 시간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장면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사랑이 16년 동안 깊어졌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여인은 진심을 표현했고 그 진심이 40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 관계의 중요성, 진심의 힘에 대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첫째,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우십시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평생의 사랑이 됩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말로, 글로, 행동으로.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관계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한 땀 한 땀 짜인 미투리처럼 작은 배려가 모여 큰 사랑이 됩니다. 넷째,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누는 사랑이 훗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아프면 나는 소용이 없소라는 고백이었나요? 손수 짠 미투리에 담긴 배려였나요? 아니면 400년 후 재발견된 기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작은 메시지라도 짧은 편지라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역사 속 숨겨진 사랑 이야기, 잊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400년 전 한 여인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